그러면 이거 맞으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효과가 있으면 또 얼마나 가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나온 결과나 이런 거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병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 날짜 1월 27일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한국도 2월 말부터 이제 접종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제가 진료를 보면서 뭐 레이저를 하거나 환자분을 보면, 배원장 이거 정말 백신 맞아도 되는 거야? 맞아도 안전한 거야? 백신이 나오면 맞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내과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네, 저는 뚝섬에서 내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은준영이라고 합니다. 훈남 진짜 또 훌륭한 은 원장님을 모시고, 은 원장님이랑 저랑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좀 편하게 해서 진행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신 이야기를 좀 쭉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이제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세히 보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돌기처럼 돋아나는 게 있거든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우리 몸에 있는 셀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병원성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물질이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을 타겟으로 해서 뭐 항체를 만든다면 이게 좋은 백신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 mRNA 백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mRNA 단계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원리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제 예전의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이 아니고 차세대 백신 플랫폼인데, 차세대 백신 플랫폼 중에서 다른 바이러스를 이제 운반체 벡터로 사용을 해서 우리 몸속에 주입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mRNA 백신은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효능은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냉장 보관이 안 되고 굉장히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녹기 쉽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유통 보관이 어려운 단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DNA, mRNA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유전자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DNA 백신, mRNA 백신 맞으면 유전자 변형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영구적인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데, 이 백신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유전 정보는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 대식세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면역 반응만 유도하고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가짜 뉴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믿고 맞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럼 이전까지도 백신이 있긴 있었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그럼 독감 백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속에 주입해줘서 그게 이제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맞서 싸우는 이런 아군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전통적인 플랫폼의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시노팜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이 전통적인 플랫폼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효과는 글쎄요. 그러면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쉽게 만들면 이런 여러 가지가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 백신 생산 방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평균적으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같은 이제 굉장히 엄중한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프 스피드라고 해서 파이저나 모더나에 굉장히 이제 지원을 아낌없이 하지 않고 뭐 해서 결국에 이제 mRNA 백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항체만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백신 생산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인 만큼 분명히 장점이 있고 속도에서나 혹은 변이에 대한 대응이 빠를 네. 수 있다는 그 핵심이고 그래서 좋은 기술이다, 좋은 바이러스의 기술이다 이렇게 백신의 기술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웬만큼 백신에 대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는 좀 들어본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딱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 맞으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효과가 있으면 또 얼마나 가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나온 결과나 이런 거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mRNA 백신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95%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94%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효과율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70% 정도로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만들 때 생각했던 이제 표준 용량이 있어요. 원래 그 백시네이션 하는 과정이 1차 도즈 표준 용량 맞고 그다음에 이제 4주 후에 2차 백시네이션 하는 그런 이제 그때도 표준 용량 맞고 이런 게 원래 스케줄이었는데 어떻게 실수에 의해서 그랬다고 해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는 이니셜 도즈가 좀 반절 용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주 후에 표준 용량으로 들어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양이 좀 이제 적게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백신 양이 적게 들어가면 당연히 물론 이제 부작용도 적을 수가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니셜 도즈에 적게 들어갔던 군이 90% 정도의 효과를 보여줬고 표준 용량 이렇게 맞았던 군이 60% 정도의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한 가지 가설일 수도 있고 가정을 하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약간 이제 한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거든요. 칩벤치 아데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심어줘서 그게 우리 몸속에 주입이 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잘 생각해 보면 그 백신에 결국에는 아데노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도한 바는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의 효과를 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먼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고 다음에 또 세컨 도즈 때 맞았을 때도 전혀 백신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여줬지 않나 하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90%의 높은 효과를 보여줬던 집단이 고령층, 5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구 집단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고령층에서는 이제 백시네이션을 했을 때 뭐 알러지 반응도 적게 생기고 항체 발생이 더 적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령층이 빠졌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 자체가 고령층이 조금 이제 N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 피험자 수가 피험자 수가 떨어지는 게 좀 한 가지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FDA 승인이 아직은 나지 않았는데 결국에 이제 뭐 데이터가 더 나오고 하면은 2월이나 3월 중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 면에서 놓고 보면 모더나, 화이자는 거의 95%, 뭐 아스트라제네카 3상 나온 거 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70, 뭐 9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효과 좋은 걸로 따지면 모더나, 화이자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효과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게 다 좋은 거냐? 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이제 인구 구성원의 70% 이상이 항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유통은 mRNA 특성상 영하 70도,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렇게 콜드체인이 갖춰진 국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약간 효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유통 보관이 뭐 2도 내지 8도 이제 냉장 보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팬데믹을 대응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이제 백시네이션을 했을 때 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